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단수라고 보면 돼요. 고단수라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해 버리는 거죠. 아, 풍선 효과. 여기 한 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것을 피해서 잠시 다른 쪽이 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뭐 이런 것들. 그렇죠. 핀셋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 광범위하게 어떻게 보면은 규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예상을 또 한 번 예상을 하고 대책을 내놨다. 그래서 제가 고단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장의 예상을 예상하고 그 예상을 뛰어넘는 고단수 대책을 발표한 거다라고 해석하신다 그렇죠. 이거죠? 심리학의 예상의 예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제 청와대 5년 생활 내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이어서 그때 생각했던 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도 그게 부족해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부동산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환상은 버려야 된다. 부동산을 부동산 문제로 해결할 수 그러니까 있다는 환상. 부동산에 관련돼서 이제 변수가 세 가지를 크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금리, 그리고 금융이죠. 그리고 세제 이 세 가지로 보는데 이걸 아무리 해도요 효과 잘 안 나옵니다. 결국은 뭐냐면 국가 균형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서울로만 계속 모여드는 돈과 사람이 다 모여드는 이런 구조 하에서는 서울의 집값 잡으려고 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선택지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공임대주택에 살아도 괜찮다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가 없어요.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의식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에 가서 패닉 바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책에 저는 두 가지가 빠졌다고 봅니다.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늘려서 선택지를 넓힐 건지 이렇게 내용이 빠진 부동산 대책은 해봤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 먼저 전무가 나오셨습니다만 그전에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대책 발표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둘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겠습니다.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의 유도, 억능 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어떤지 잘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표를 들어봤는데 어떻게 핵심 아주 알기 쉽게 요약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고가주택 중심으로 상급지 갈아타기에 대해서 제동을 건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2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15억부터 25억까지는 이제 사학이 되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출 규제를 차동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바로 똘똘한 한 채하고 상급지 갈아타기에 있거든요. 이걸 정조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는 대출이고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제 거래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한마디로 이제 극약 처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집 살 때 허가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대책이 예상보다 훨씬 더 고강도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요번 정도 이 정도면은 아마 마포 성동 뭐 광진구 정도 토우제 정도 지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서울에 그동안 4개였는데 여기서 한 몇 군데 더 추가하는 것으로 예. 예상했는데 서울 전역이 돼버렸다. 흔히 말하면 한강 벨트 정도. 예. 그런데 이 서울 전역에 그치지 않고 경기 남부 벨트라고 그러거든요. 경기 북부는 아닌 남부. 네, 남부까지 이제 함께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단수라고 보면 돼요. 고단수라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해 버리는 거죠. 아, 풍선 효과. 그냥 한 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것을 피해서 잠시 다른 쪽이 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바로 분당하고 예. 과천이잖아요. 예. 이들 지역은 아파트 실거래가로 이렇게 따져 보면은 정고점 2021년 4분기가 고점이었거든요. 예. 그때 대비해서 다 회복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뭐 의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용인 수지 같은 데를 보면은 뭐 여전히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예요. 예. 서울에서도요. 지금 노도광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들 지역들도 보면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예요. 어떻게 보면은 규제까지는 뭐 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는 뭐 할 수 있지만 토지까지는 보통 상상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예상을 할 때. 그런데 예. 이번 대책으로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토지를 해서는 안 되고 일부 국지적으로 핀셋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 광범위하게 어떻게 보면은 규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예상을 또 한 번 예상을 하고 대책을 내놨다. 그래서 제가 고단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장의 예상을 예상하고 그 예상을 뛰어넘는 고단수 대책을 발표한 거다라고 해석하신다 그렇죠. 이거죠? 심리학의 예상의 예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상의 예상. 예. 그런데 예.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도 이 내용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보통 평범한 분들하고 그 대출 규제라고 하는 게 네. 항상 부동산 대책 때 핵심 내용으로 발표가 되는데 대출을 규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집을 사기를 원하는 뭐 한 40대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벌어놓은 돈 갖고는 늘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들마저 불가능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관점의 차이예요. 예. 이제 경제 전체로 볼 거냐, 예. 매크로로 볼 거냐, 아니면은 그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이익 쪽에 초점을 맞출 거냐. 이거는 약간 양가 감정 같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양가적인 감정이죠. 아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문제니까 이걸 줄여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공감하고 동의하는 왜 내 집 부분이죠. 살 때 이렇게 막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초점 맞추기 부분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내일이 되면 흥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 어떻게 보면 잘 조화를 맞춰야 되는데 일단 너무 이렇게 비성적 과열 일부 지역에서는 불장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찬물을 확 어떻게 보면 끼얹는 뭐 이런 어떤 요번에 뭐 약간 긴급 소방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가령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가 부동산 만큼은 자신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그것이 정권 교체의 한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발표됐던 규제 중심의 이 대책과 오늘 이재명 정부의 이 또 대책의 강도의 차이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세요? 세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더 압도적이었죠. 예. 그 당시에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으려고 했다 주로. 지금은 이제 취득 단계에 어떻게 보면 문턱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평소에 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공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설정을 해놓으니까 그 카드를 당장 쓰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마 지금 저 보유세 강화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오늘은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카드는 바로 안 쓸 예.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규제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집값이 안정이 안 된다. 그러면 최종 카드로 그 아마 대책들이 나올 수 있는데 뭐 흔히 말하면은 지금 뭐
보유세, 예.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뭐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든지 해서 공시가격을 꾸준히 뭐 올린다고 하는데 여전히 실제 실거래가하고는 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전히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금 69% 정도 되고 69%.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에 네. 참여하신 분들 어느 아파트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아파트 시세가 있는데 네. 막상 부동산 그 관련해서 재산 신고한 거 보면은 실거래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네. 그런 게 신고가 되는데 이건 이게 공시가격으로 공시가를 그렇죠. 해서 공시가격 그러니까 공시가가 신고하니까요.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왜냐하면 실거래가하고는. 그러면은 이게 시세대로 해버리면요 예. 이게 뭐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수정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예. 인식의 갭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그다음 종부세 매길 때에 이게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적용하잖아요. 예. 이게 1주택자 60%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과표로 따져보면 시세 한 41% 정도가 돼요. 이걸 올릴 수가 있고 그렇죠? 그거는 굳이 뭐 세법을 안 고치고 시행령 정도만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똘똘한 한 채하고 상급지 갈아타기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불안의 핵심 요인인데 이게 결국은 양도세의 일부 요인이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가령 네. 고가 1주택자를 보면은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있어요. 예. 그런데 10년 보유에 10년 거주를 하면은 양도 차익의 80%를 이제 감면을 받잖아요. 예. 그런데 이 토지라든지 상가는 10년에 20%, 15년에 30%란 말이에요. 그게 좀 과하다는 얘기 자꾸 나와요. 예. 이걸 흔들잖아요. 그런 매물이 좀 나옵니다. 고가주택에서. 그런데 그 카드 역시 뭐 1주택자 내가 뭐 제지한 게 뭐냐. 아마 이런 또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취득 단계의 어떤 강력한 규제도 만약에 집값이 안 잡히면은 결국은 보유세하고 결국 양도 단계의 어떤 그런 세금 카드를 끊을 거다. 그때까지 뭐 안 갔으면 좋겠지만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저는 좀 뭐 늘 뉴스에서 전하긴 합니다만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네. 이 진짜 아까 양가적인 감정이라고 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삼가적, 사가적 감정까지 있을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네. 부동산을 집을 한 채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도 집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집 사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측면이 어떤 측면에서는 있고 또 부동산 투기를 이제 막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정말 한 채를 원하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부동산 투기를 사실 막겠다는 게 원래 늘 부동산 정책의 핵심 목표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부동산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동시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부동산 가격이 내가 샀을 때보다 좀 올라가길 원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래서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될 때마다 기대는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과연 성공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늘 우리가 이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강화했다가 완화했다가 정권에 따라서. 그 말씀을 잘하셨는데 시장의 체질이 달라졌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시장의 체질이 그러니까 달라졌다. 기자활동 한참 이제 예. 이렇게 현장에 계실 때가 노무현 정부하고 그 문재인 정부 때죠. 예. 그때는 시장의 주축이 개포주공이니 뭐 둔촌주공이 주로 저층 재건축이었죠. 예. 대책이라면 어땠어요? 하룻밤 사이에 3, 4억씩 빠졌죠. 예. 지금 안 빠집니다. 제가 2005년에 경제부에 한 1년 있었는데 예. 그때 한번 열심히 돌아다닌 적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은 시장의 주도 아파트가 잠실의 엘리트라고 그럽니다. 엘스 리센트 트리움 지은 지 17년 됐어요. 벌써 그렇게 일반 됐구나. 고층 예.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거주 특히 장기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기 때문에 대책이 나오더라도 집값이 안 빠졌죠. 이게 맷집이 세다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과거하고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요. 예.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충청권 경기 일대에 땅 투기 바람이 엄청나게 심하게 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른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예. 이게 빌딩이 일종의 은퇴자의 로망이었는데 지금은요 토지도 안 사죠. 지금 빌딩도 개인들이 잘 안 삽니다. 공실이 많더라고요. 그럼 이 얘기는 예. 무슨 얘기냐면은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분산됐다는 거죠. 지금 뭐예요? 아파트로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아파트 편식 사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아파트 시장은 우리가 흔히 인구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장률 이거하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좀 괴리돼서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아파트밖에 안 사니까. 예. 어디 보니까 성수동 쪽인가요? 어디 고층 아파트, 고가 아파트가 뭐 200억 원이 넘는 가격이 실거래가 됐다. 이게 또 기사가 될 정도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빌딩을 살려는 분들이 지금 아파트를 아파트 산다. 시장으로 유입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초양극화 혹은 가격의 어떤 착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자, 거죠. 그러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도 이 부동산 정책 발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대변인에게 물어봤더니 네. 대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제는 주식을 하셔야 하는 시대입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늘 이야기한 것처럼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하는 세상이 아니고 주식을 하는 세상. 이게 아마 오늘 대변인 답변의 취지였던 것 같은데 오늘 부동산 정책이 정말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또 한번 과거에 규제를 강화했다가 오히려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 폭등하는 이런 악순환으로 이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뭐 바람직한 방향은 결국은 금융자산 쏠림 현상 혹은 그쪽으로 이제 그 분배 혹은 이렇게 이제 분산되는 그런 측면은 좋죠. 뭐 바람직한 건데 최근에 이제 MZ 세대들을 보면요, 확실히 그 주식하고 아파트를 같은 테이블에 놓고 판단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는 이제 표준화되고 규격화돼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 블록 산다고 생각해요. 게임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예. 주식은 뭐예요? 이게 사이버 블록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수익률이 더 높은 쪽으로 쉽게 이렇게 경계를 허물고 이동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서 뭐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런 거는 우리 국가 경제에도 굉장히 좋은 거고 우리 가계부채도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이고 근데 이제 당위로만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또 집값이 빠지면 또 금방 또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결국은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수요를 조절하는 거 예. 혹은 분산하는 거 예.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결국은 이제 공급을 늘려야 되죠. 예. 지금은 이제 아파트 키즈가 세상의 주역이거든요. 이게 MZ 세대는 기본적으로 아파트와 부동산을 동일시하는 세대예요. 그리고 또 인구가 네.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사실은 이 문제도 어떤 면에서는 좀 해결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인구가 줄어들면은 제 생각에는 그 주로 도시가 약간 수축하는 모습이 예.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극심한 양극화를 만들어낼 오히려 텐데. 작은 평수 아파트가 더 인기가 있어지고 예, 1인 가구가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날 테니까. 최근에 뭐 예. 일본도 마찬가지. 예. 일본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용 주택이 패밀리형 주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공급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도 예. 보면은 요새 확실히 25평, 22평 이런 것들이 뭐 대출 기자 영향도 있긴 하지만 다른 중도형보다는 좀 차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예. 말씀은 지금은 어쨌든 자연스럽게 이 부동자금들이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으로 좀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아파트 이 과열은 또 다른 화폐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과잉 유동성을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조절할 거냐. 지금 자꾸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쨌든 보면은 좀 생산적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여전히 궁금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좀 시점이 좀 흐른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수민 시사평론가, 개혁신당의 김철근 전 사무총장,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대변인, 정의당의 장혜영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네 분에게 의견을 묻기 전에 일단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발표를 들어봤으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정책 칭찬했을 것 같진 않아요. 야당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국민의 삶이 두 배로 힘들어집니다. 부동산 가격은 심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좌파 정권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거라는 확신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4개월입니다. 오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실상 6월 27일, 8월 14일, 9월 7일에 이은
네 번째 대책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꼴입니다. 시장의 메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년 서민 죽이기 대책입니다. 한마디로 청년 서민 주택 완박 대책입니다. 예, 청년 서민 주택 완박 정책이다.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런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현정 의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장 친화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시장은 투기 세력과 부자들만의 리그일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지 더 많은 빚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엄 망언부터 재건축 완화라는 낡은 처방까지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이익 보장을 위한 합창일 뿐입니다. 가짜 계엄을 외치기 전에 진짜 계엄령을 내렸던 자신들의 뿌리부터 성찰하십시오. 예, 또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국민의힘 김재석 의원이 서울에 부동산 계엄령을 내렸다라고 또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오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김철근 전 사무총장 이 전문가적 식견이 있으신 겁니까? 제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떻게 제가 봤을 때 평가하세요? 한마디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사를 제한하는 것 같아요. 이사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선진국 대열에 가려면 중산층이 강화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꿈과 희망, 그러니까 잘 살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욕망으로 치부하고 그 열망을 희망을 잃게 하는 대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집을 이사할 수도 옮길 수도 신혼부부가 보통 이제 뭐 요즘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뭐 저는 다세대 주택부터 시작을 해서 네. 쭉 이렇게 우리 세대는 그래도 옮겨 다니면서 집을 키우는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뭐랄까 재산 가치 있잖아요. 본인의 재산 가치가 있으면 그것을 담보로 뭔가 좀 빚을 내든 빚을 내서 뭔가를 샀을 때 새로운 집을 사서 이사를 했을 때 그게 더 올라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예. 그런 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가 지금 내놓은 대책으로 보면 아무런 꿈이 없어요. 아예 포기해라. 집을 옮길 생각을, 집을 넓힐 생각을, 새로운 집으로 갈 생각을 포기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더 큰 어떤 목표가 있지 않을까? 이제 저기 장혜영 전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한 예. 말씀 더 하면 예. 사실 공급이 중요하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내 제가 서울시내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시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박원순 10년 시장 시절에 390개 정도에 달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전부 다 묶었어요. 예. 그 10년 동안 일체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집이 다 낡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새롭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싶어하는 저는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욕망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 층 또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 또 정의당인데 정의당의 장혜영 전 의원은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철근 전 사무총장 얘기를 바로 옆에서 들으셨는데. 네, 저는 좀 관점이 다른데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 자산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 중심으로 네. 틀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전역이 토거제에 이제 지정됐다고 해서 이사를 못 가지는 않아요. 사실 세입자들로서는 이사를 얼마든지 다닐 수 있거든요. 반드시 주택을 구입해야지만 이사를 다닐 수 있다고 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고요. 사실 청년들의 80%가 세입자들입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그리고 네. 한국 사회는 다른 OECD 선진국들하고 비교해서 부동산에 너무 많은 GDP가 몰려 있는 국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물론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생산적인 영역이냐라고 하면 거기엔 좀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내내 기재위에서 세제 정책 다루고 부동산 문제로 씨름했었던 전직 국회의원 입장에서 누군가는 집값을 잡는 정책을 써야 했는데 네.
주식 시장을 뭐 코스피 5천 이런 얘기 하시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쪽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지는 않다. 앞뒤가 맞는 정책이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생각이 달라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번에는 네. 돌아와서 윤재관 전 대변인이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한번 얘기하시죠. 윤재관 대변인, 전 대변인 아니고. 제 청와대 5년 생활 내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이어서 그때 생각했던 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도 그게 부족해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부동산을 부동산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환상은 버려야 된다. 부동산을 부동산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환상. 부동산에 관련돼서 이제 변수가 세 가지를 크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금리, 그리고 금융이죠. 그리고 세제 이 세 가지로 보는데 이걸 아무리 해도요 효과 잘 안 나옵니다. 결국은 뭐냐면 국가 균형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서울로만 계속 모여드는 돈과 사람이 다 모여드는 이런 구조 하에서는 서울의 집값 잡으려고 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선택지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공임대주택에 살아도 괜찮다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가 없어요.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의식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에 가서 패닉 바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책에 저는 두 가지가 빠졌다고 봅니다.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늘려서 선택지를 넓힐 건지 이런 내용이 내용이 빠진 부동산 대책은 해봤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윤재관 대변인도 조금은 비판적인 생각. 그러니까 당연하지. 두 개가 더 포함됐어야 된다. 그러니까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오늘 그 세 가지의 핵심 요소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네. 특히나 공급은 시장에서 한 마디도 신뢰하지 않아요 정부 말을. 왜냐하면 공급에 가장 기본적으로 한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3년 4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또 오늘 점심시간에 들었는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서울로. 근데 서울에서도 정말로 사고 싶어하는 지역은 정해져 있는 건데 이 공급이 그 정해져 있는 지역에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역에 공급이 되니까 그 공급되는 지역의 아파트를 정말로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에 늘 발표될 때마다 어떤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그런 데서 또 비롯되는 건 아니냐.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면. 아니 공급이 아무리 많이 해도요.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17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어요. 지방의 집을 다 팔고 전세로 살고 다 서울로 와가지고 집을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수요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급을 하는데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재화를 어떻게 시장에 충족할 만큼의 공급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이 빠진 부동산 대책은 정말 허무한 정책이 돼버릴 수도 있다. 그 점을 꼭 당국에서는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판단입니다. 윤재관 대변인하고 방송을 한 6개월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야당이네. 매 방송마다 야당이 달라지는군요.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는 생각할 시간이 가장 많았고 세 분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요. 네. 자, 평론가로서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다른 분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한 것이 부동산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공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공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은 공급 대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급을 못 해가지고 안 해가지고 안 한 것이냐 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주로 국민의힘에서 많이 강조를 하지만 그걸 한다고 해도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규제책을 빼놓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데 오늘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나왔습니다만 근데 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사실 고가 주택에 대해서 이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한다고 해도 현금 부자들 어차피 집을 살 것이다. 이 이야기도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그렇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해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의미가 없죠. 그냥 웃고 넘어간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풍선 효과가 없진 않아서 이번에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 안 된 지역도 은근히 있는 것이고 또 빌라라든지 이런 아파트 단지에 포함되지 않는
쪽으로 또 셀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강도 높은 규제 대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로 실효성이 있을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갑갑하다. 예.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궁극적인 대책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이 윤재관 대변인이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과연 될 거냐? 국토 균형 발전이 될 것 같으면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이유도 별로 없었을 거라고 예. 보는데 특히나 이런 저성장 불황기에는 수도권이나 이쪽으로 사람이 더 쏠리는 것이 이게 인류사회의 어떤 법칙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어 보이고 물론 강도 높은 규제 대책이나 공급 대책 다 필요한데 저는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영영 집 없이 살 수 있는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생겨날 것인데 네.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참고로 우리나라의 주택 관련 예산 중에 주거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 같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들이 많을 텐데 장혜영 전 의원은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장혜영 전 의원에게 오늘 말씀을 좀 짧게 하셨기 때문에 더 드릴 텐데. 네, 감사합니다. 김소연 평론가님이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얘기할 때 실수요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집을 구매하는 것이 곧 복지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이미 너무 서울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올라서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쩌면 평생 동안 세입자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운명을 체감하고 있는 저 같은 청년들이 이미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입자로 살더라도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실수요에 대해서도 좀 중심에 두고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의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오늘 세 번째 부동산 정책 과연 시장에 적절하게 작동이 될지 이 부분은 또 시간이 답을 줄 것 같은데 오늘 네 분의 의견 들어보면은 바람직한 방향인 건 같은데 이게 과연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돈이 혹시 있으시다면 부동산 사지 말고 주식을 해야 한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 같은데 그 부분도 앞으로 또 주식시장도 얼마나 또 활성화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도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현장 검증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김의영, 박정훈 의원이 막 문자 갖고 싸우고 그랬는데 뭐 그런 내용은 가급적이면 전달해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대법원 현장 검증은 어쨌든 여야가 상당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 특별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서영교, 나경원 의원이 오늘 법사위 현장 검증에서 공방을 벌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공방 벌였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의힘 좀 조용히 해주세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법 쿠데타 의혹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요구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법사위원회에 있는 겁니까? 우리 선출된 권력이라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끝끝내 무죄 만들려고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하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시켜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법관 인사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그런 사법부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자, 예, 아주 핵심적인 부분 서영교,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해서 대법원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의 선거법 그 선고심 판결문에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의결이 됐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상황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 두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김수민 평론가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예상하지 못하셨죠? 제일 먼저 질문 드릴 거. 네. 예. 이번에 처음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첫 질문이 나한테 오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약간 다른 생각하고 계신 듯한 표정이어서. 네. 자, 서영교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주장 다 들어봤습니다. 이 두 의원의 주장이 지금 여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생각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김승희 평론가는 또 어떤 제3의 시각이 있는지. 네, 일단 근데 이게 지금 재판 중인 사안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제대로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혹에서 제기가 된 건데 근데 대법원이라는 것이 어떤 기구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대법원이라고 하면 사후심이라고 합니다. 그 재판의 종류를 복심, 1심에서 했던 그대로 재판하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속심, 1심에서
계속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이제 항소심에서 하는 것인데 저는 자꾸 6만 쪽, 7만 쪽 로그 기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번에 의아하다. 자료 제출도 그 부분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결국에 그런 것들 보겠다고 현장 검증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사실 그리고 같이 나오는 얘기가 뭐 2일 만에 혹은 뭐 9일 만에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데 3월 하순에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기록이 넘어갔고 그런 것까지 치면 그리고 재판 연구관들이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까지 치면 35일 정도는 판단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게다가 대법원은 그 사건 기록 6, 7만 쪽을 다 봐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2심 재판부도 6, 7만 쪽을 다 본 것은 맞는가라는 의아함이 있고 그리고 설령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2심에서는 법리로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로 이 유죄를 무죄로 엎은 것이고 대법원 마찬가지로 법리로 무죄를 유죄로 엎은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걸 로그 기록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대법원 재판의 속성과 본질 자체를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일면 타당하게 뭐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이번에 그 재판의 결과 대법원의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결국 사법행정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느냐. 왜 사법행정이 특정한 사람에게 선택적으로만 적용되는 사법행정의 절차가 생기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왜 대법원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3월 28일 날 보냈다고 기록이 인계됐다고 계속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내라고 해보니까 3월 28일이 아니고 4월 22일로 자료가 나왔어요. 대법원에서. 한 달 후에 정식적으로 자료를 인계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인계받기 전에 이미 대법원에서는 그 사건 기록을 보고 심리를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내규의 완전한 위반입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대법원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실제의 자료 제출에 따르는 그 공식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언밸런스 달라요. 말과 자료가 달라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다고 보면 어느 국민이든 간에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받을 재판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이상한 룰이 적용된다. 이걸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핵심은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사법행정의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르는 소명해야 될 책임은 당연히 대법원이 져야 된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장 검증까지 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국혁 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17일인가요? 네, 이번 주 그거를 금요일 날 제출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는 지금 저 두 분의 이야기를 또 들으셨는데 반대쪽에 계신 두 분 김철근 전 사무총장과 장혜영 전 의원에게는 이 부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주도해서 어쨌든 대법원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선거에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러면서 대법원을 압박하고 자료도 제출하라 그러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막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상권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동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분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정사의 전무후무한 일이죠. 좀 심하게 표현하면 군복만 안 입었지 대부분에 난입한 겁니다. 그 12.3 계엄 당시에 총칼 들고 선관위 서버 가서 보겠다고 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선출직 권력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그렇게 막 들어가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상권분립이라는 그 제도를 채택을 했고 그것을 서로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 시스템을 헌법으로 규정을 해놨겠어요. 이거는 민주당이 선출될 권력 얘기하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이후에 다시 받게 될 재판에 대해서 사전에 다 정리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결국 서버를 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뭐 절차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유죄로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한 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판결을 이끌어냄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행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몰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승자가 돼서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은 전 국민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고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과도하게 나가는 것은 1호 당원으로서 본인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결국은 이 덫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혜영 전 의원. 저도 이 국정감사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이 재판에 대한 파기환송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보복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남아 있는 임기 이후에 예정되어 있는 이 재판에 대한 어떤 사실상의 재판 개입의 장으로 변질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선 개입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대선 개입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하는 행위는 첫 번째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판결을 했다. 그렇죠.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렇죠.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윤재관 대변인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법부에서는 유죄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무죄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을 문제를 삼으시지만 신속하게 판결을 했다는 것 자체를 그 직전에 판결 직전에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례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적을 하기는 했었지만 하다못해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 이례적인 속도에 대해서 언론에서 물었을 때 법대로 하겠죠라고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봤던 것은 신속하게 무죄를 내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차를 문제 삼지 않았던 거예요. 항소심에서 무죄가 또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그런 다수 국민을 포함한 이제 당시에 민주당 혹은 민주당과 연대하는 정당들의 예측을 뒤엎고 유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결과를 보고 사후적으로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 또한 다수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수많은 판결들이 문제가 많죠. 예. 근데 모든 그 자신이 받은 판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법원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내 재판 결과에 대한 아직 3심이 다 끝나지도 않았지만 로그 기록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난동을 부릴 수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죠. 없다는 예.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국정감사가 겨우 3일 차인데 이 3일 내내 우리가 권력자들의 사법 재판에 대한 얘기밖에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지를 못해요. 이것보다 얼마나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 언제까지 국회가 정말로 이 권력자들의 권력 암투를 둘러싸고 있는 재판 얘기만 하면서 쇼츠만 찍고 정말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을 건지 진짜 전직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이 얘기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저는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르겠어요. 대법원이 자료 제출에 응할지 안 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치권을 저도 올해 또 시사 프로그램 방송하면서 보면 늘 여당과 야당이 서 있는 위치가 바뀌면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자,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언젠가는 정반대 쪽에 서서 자신들도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또 듣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번의 어떤 그 관행이나 좀 사법부가 무슨 성역이냐 대법원장이 뭐라고 해서 만약에 사법부가 정치권의 요구에 뭐 응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사람들도 다 내놓으세요. 왜 기록이 왜 제 재판이 그렇게 됐죠? 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윤정한 대변인 네. 저를 빤히 보시는데 지금 네. 예. 그 신속한 재판과 날림 재판은 다르죠. 신속하다는 거는 그래도 절차를 지키고 검토를 신속하게 했다는 건데 검토도 하지 않고 대법원에 오기도 전부터 심리가 시작이 됐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며칠 만에 딱 하는 결론을 해서 파기환송을 딱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을 내려놨다라고 하는 근거는 아니 보십시오. 네. 3월 28일 날 아까도 말씀드린 네. 3월 28일 날 본인들에게 이제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아, 실제로 기록을 보니까 4월 22일 날 온 거잖아요. 예, 예. 인계가 된 예, 거잖아요. 예. 그럼 사전에 그 오기도 전부터 본인들이 다 절차를 다 진행했다는데 보십시오.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할 때 예. 우원식 의장이 계속적으로 강조한 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절차의 정당성이 분명히 보장돼야만 결과의 정당성까지 그렇죠. 확보된다는 예, 얘기를 예, 예. 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그런 예. 부분들이 매우 미숙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것을 현장 검증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안 일어나셔도 되는 건가요? 보통 50분 네. 일어나셨는데 오늘은 오늘은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그 네 분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많이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박수현 대변인이 전한 정청래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과 관련하여 정청래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법사위 현장 국감을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두 사람으로 상징됐던 강경한 움직임, 야당과의 뭐 몸싸움, 고성도 불사했었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 김수민 평론가, 이제 네 분에게 똑같이 시간 드려야 되는데 한 15초 정도씩 이야기하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몸싸움이나 거친 말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나 지금 현재 법사위의 문제는. 예를 들면은 별로 재미도 없는 조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이런 그냥 복부 형태 네. 풍자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법부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정청래 대표가 그냥 전략적으로 봤을 때 쓸데없는 쪽으로 이게 쟁점이 옮겨 붙으면 민주당한테 불리하다. 뭐 이 정도의 전략적 판단이 아닌가 싶은데, 전략적 판단 또 해야 되겠지만 좀 원칙적인 데 대한 판단이나 성찰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시간을 많이 쓰셔서 네. 자, 이쪽에서 김수민 평론가 이야기했으니까 윤재관 대변인께는 죄송합니다만 이쪽에서 한 분이 네. 얘기하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의 시그널이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사위의 논쟁이 격화되면 될수록 결국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아니냐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몸싸움이나 거친 막말을 하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이 무뎌지겠죠. 그거에 대한 우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네 분과 알찬 토론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직격 중간계 친구들과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